딛고 그것이 하다 보니 평생을 약과 함께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박승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전국적으로 재건학교, 새마을학교, 뭐 이제 직업소년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졌어요. 근데 이제 이 경찰서를 끼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어떤 고아들 또 이제 그때 당시 직업들을 보면은 덕마주의, 구두닦기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말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선생들이 이제 길거리 지나다가 좀 어린애고 좀 그런 애들 그냥 좀 데려오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굳이 단적으로 하나만 꼽으라 치면은 검정고시 약이죠. 그렇지만은 그때 시대상으로 봐서 뭐 노동약이든 생활약이든 그 약들이 다루는 과목 내지는 어떤 이제 사고 방식, 그리고 이제 뭐 교사들이 뭔가 주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상,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었고, 뭐 생활약 측면으로도 그냥 뭐 생활하는데 도움되는 것을 왜 우리가 마다하겠어요. 그때 당시 뭐 시대상으로 봐도 뭐 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약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정규 학교로 많이들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사진들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순수함이라 그럴까? 이제 야학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규 학교로 된다는 것은 야학 하나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총회에서 폐교를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그때 당시 다니던 학생들, 교사들 주축되고 그다음 이제 전임 교사들을 모아서 이제 새로 어쩌면 교사회가 태청야 교사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겪게 됐죠.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독립을 자체적으로 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장을 맡게 된 거예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야학생활 그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몰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맡아서 시간 정규 수업 외에 하기 시작했어요. 야학이라는 곳이 꼭 이렇게 교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칠판에다 뭘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올바르다는 거, 바람직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야학 교사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걸 계속 전파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전국야학협의회는 이제 199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40여 개의 야학들이 같이 모여서 정책적인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와 함께 같이 사업들을 벌여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교육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당연히 이제 야학에 대한 연구, 뭐 통계 조사 그런 작업들을 지금 제가 역할을 맡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4년도부터 야학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처음 야학을 한 거는 구로동에 있는 구로섬돌야학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구로동에 있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야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삶이 돼버렸네요. 네.
해방이 되고 사실 되게 좌우의 어떤 갈등 관계도 많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배울 수 있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 문해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문자 해독률이 20%,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은 한 80% 정도가 한글을 모르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민기 군정에서도 계속 그 문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민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를 만들어서 문해 교육 또는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과정들을 계속 그 교육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국가의 주도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면, 민간에서는 전국 노동자 평의회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조직에서 노동운동 또는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계속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또는 사회운동단체들이 한글을 민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 야학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6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오는 비율들이 조금씩 생겼는데 70년대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가 돼버리면서 노동을 구하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특성들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게 또 야학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60년대는 주로 불우한 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이었다면 70년대로 넘으면서 불우한 학생들보다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됐고 학생들이 그래서 노동자 대상에 맞는 야학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는 차이점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 사실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이후 그 다음에 그 청계천 노동조합에서 그 노동교실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보면 야학을 만들어서 그 시다나 미싱사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치고 또 기술적으로 필요한 옷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70년대 그 후반기에 넘어오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게르테 야학이라든지 이런 야학들은 노동야학의 성격을 가지면서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노동법 또는 사회 현상을 어떻게 인식할 건가에 대한 철학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야학에서 좀 진행이 되게 돼요. 보통 서울에 80년대 한 200개 야학 정도가 있었다고 보면 이제 노동야학이 한 50여 개 야학들이 있었던 거고요. 뭐 아마 생활야학도 그 정도였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한 50% 이상은 금전고시 야학이 일단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어떤 신분 상승의 욕구라는 것이 그것이 뭐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금전고시의 꿈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83년도에 야학연합회 사건이 생기면서 노동야학 플러스 생활야학까지 포함돼서 한 30개 야학의 교사들,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가 이제 연행이 되는 사건이 터져요. 그걸 왜 그런 사건이 터지냐면 당시에 노동자들과 대학생 지식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야학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냐하면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노동야학들 한풀 꺾이게 돼요. 노동자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뭐 노조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굳이 야학까지 와서 뭐 노동법을 배우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또 그 이후에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주부님들이 야학을 대거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주부층들이 그 전까지는 20대, 10대, 20대가 주류를 야학 학생층을 이뤘는데 90년대 중반을 나오면서 이 역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야학들은 한 7, 80%가 주부님으로 바뀌게 돼요.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 당연히 생활야학보다는 금전고시 야학 위주로 야학이 진행되어야 됐고
또 한편 그분들 중에 뭐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문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사실 처음에는 문해 교육이란 말도 안 썼어요. 그냥 우리는 한글 교육이라고 했는데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제 장애인 약들인데 2000년도 넘어서 장애인들은 집이나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이 집을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동권 투쟁을 하게 되면서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2000년대 당시에는 그 장애인들의 초등학교 졸업률이 4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한 200만 중에 그냥 거칠게 잡아도 100만 이상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는 정도였어요. 사실 제가 90년대에 야학을 할 때 야학 학생들이 바뀌어 나가고 했을 때 야학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많이 또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돼 가는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20년이 넘게 세월이 흐름에도 여전히 야학이 있는 거예요. 과연 야학이 존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당연히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우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야학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교육이 상당 부분 이제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계속 닮아간다면 그것이 그냥 18세 이하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그 공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확대된다면 저희는 야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소멸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여학사협회는 1950년도에 이제 그 김아란 선생님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그 혼란기죠. 모든 게 안정되지 않았는데 김아란 선생님이 이제 그때 한국을 대표해서 그 유엔에 가실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NGO 활동이 많이 있고 NGO들의 활동을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들으셔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학사협회를 창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립이 50년도에 된 거예요. 근데 50년도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제여학사협회 회원국이 된 거는 53년이에요. 53년 그 총회에 가서 이제 회원국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70주년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한국여학사협회가 세 번째로 결성된 이제 여성단체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된 거는 이제 간호협회, 여성연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학사협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간호협회도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여성연구회도 활동을 많이 하지만 거기는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평생 교육을 하는 거는 아마 여학사협회가 가장 큰 흐름을 타고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회원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생활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정 부인들이 자기 살림을 하면서 바깥에 일을 한다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만 먼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로 평생 교육을 많이 특히 김옥길 회장님이 회장하실 때는 공단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학사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여성을 위한 교육도 많이 했어요.
교육받지 못한 그런 여성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김순영 특별히 그 시작을 하게 된 거는 김순영 선생님이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좀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가장 그 전성기가 김옥길 선생님 때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물론 생활에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또 새로운 지식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였어요. 또 저기 김옥길 선생님이 그 이화대학의 그 학사모 있잖아요. 그걸 해서 또 사진 찍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기회가 없잖아. 이렇게 자기가 집을 나서서 뭐 자기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를 같이 배우고 뭐를 같이 하고 어디 뭐 같이 뭐 하고 그러는 기회가 별로 없어. 지금 같지는 않았으니까 어떻든 일단 나서는 거가 집안에서 나서는 거가 약간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좋았죠. 예. 그래가지고요 동창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는 거지만 자기가 어쨌든 외출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뭐 그렇게 머리라도 한 번 더 빗고 그러고 가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IMF가 생겼잖아요. 1990년대 후반기에 그랬는데 생활이 굉장히 다 어려워지고 이제 남편들이 혼자 버는 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담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기에는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좀 직업 교육을 받아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장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 어려우니까는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여성들이 어느 그 강습소에 가지 않고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이 교육을 했죠 집에서. 그다음에 뭐 여성들이 많이 하는 쉽게 할 수 있는 거가 뭐 요리라든가 뭐 재봉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해서 직업적으로 직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개발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죠. 근데 약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인력개발센터, 하여간 뭐 교육을 통한 무슨 평화, 교육을 통한 뭐 모든 게 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교육의 그게 기본적으로 방향이 돼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그 발전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맞게 하여간 여성들을 교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물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을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가난동그랗게 역사는 1931년도부터 출발이니까 지금이 아마 8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0년도부터 내가 가난동그랗게 일에 참여를 했으니까 이게 40년 다 된 것 같아요. 40년 다 됐는데 저는 이제 기업을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가난동그랗게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심취돼서 김용기 이렇게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가난농구라고 시작할 때는 정말 엄청 어려운 일제 치하 때 이게 이 정신이 운동이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요거를 이제 김용기 선생님이 앞장서 이 일을 이제 이끌어가게 됐는데 이 일을 하게 된 이제 동기와 계기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19살 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일제 치하에서 곤혹스럽고 힘드니까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독립운동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러 이제 막장에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예를 들어서 독립군을 만났는데
그분의 충고가 이분의 가슴을 때린 거예요. 그분의 충고는 여기에 지금 이거 독립운동을 할 사람은 엄청난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암울하고 어려운 것을 정신을 깨우고 일깨울 사람이 없다. 그거를 김용기 당신이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그 당안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가족부터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이 이렇게 출발해서 그러니까 항무지를 개간하고 그 항무지가 농토가 되고 일터가 되고 또 그것이 소득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삶이 영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정 계몽 운동이 시작한 게 이상촌 운동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건데 사람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땅도 농토도 되는 거거든요. 이상촌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삶으로 생활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건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가난의 형체가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기초가 가난 농군학교가 되기 전에 그런 기초가 있었단 얘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농사 개념이 강했어요. 농사를 어떻게 이제 소득을 낼 거냐. 농촌 계몽 운동이 이제 치우중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바뀌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정신운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이라는 것은 농토만 개척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면 정신의 개척도 있고 생활의 개척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의 빈곤과 생활의 빈곤을 깨우는 일로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서 그것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제 계기가 이제 된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어떤 의미도 있듯이 일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든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란 가정, 행복이란 가정도 일 떠나서는 없다고 이제 가난엔 보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6.25가 지나고 60년대는 빈곤과 이끌지만 막 개발도상국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이제 애쓰는 입장이었고 그때 이제 전국이 좀 혼란스러운 때예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가난 농군학교를 오게 되지요. 와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가난의 전체적인 현황을 듣게 되고 출발선이 도와줘야 돼서 그래서 가난의 영향이 미쳐서 새마을운동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 틀로 인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몰리게 된 거죠. 학생은 학생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우리가 보자면은 농사 짓는 사람 농사꾼부터 공직자부터 기업에서 모든 학생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교육이 와서 가난에 영향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온 분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들이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왜냐면 위에가 정신이 바로 서야 위에가 깨끗해야 또 위에가 바라야 밑에를 이제 잘 가르쳐서 키워나갈 수 있는 게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공직자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이제 많이 들어왔죠. 왜냐면 기업도 우리가 한참 사람이 발달해가지고 그때는 인력이 많은 시대였어요. 뭐 기계가 기술이 발달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할 때인데 그러니까 가난 교육을 받고 일하는 쪽하고 안 하는 쪽은 이게 생산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회사의 소리가 차이가 나고 애사정신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교육들이 이제 그래서 기업에서도 많은 번역이 되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자면은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예요. 인간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의 빈곤이 더 지금 급한 시대가 우리가 돌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정신의 어떤 빈곤을 어떻게 채워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시대가 왔다. 이 자리에서 내가 57년 동안을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 뭐 집 다 있잖아. 그때 여기 벌판이었다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내가 하던 야학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이제 유지해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맡게 된 거야. 그게 인연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목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 나온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그 북청 사람들이 교육열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그 자기들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야학을 시작했는데 그때 거기 온 친구들은 당신네들 자녀들하고 전쟁 때 이제 뭐 피난 온 친구나 아니면 이제 전쟁 고아나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소식을 듣고 그때 그 한경남도 북청에서 여기 나와 살고 계신 분 중에 국회의원 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야, 그래도 이게 제도권에 들어가야지 이게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일성 고등국민학교를 인가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 이후에 고등국민학교가 아마 전국에 아마 한 1000개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고등국민학교 교장회 회장할 때만 해도 한 600개쯤 있었거든. 근데 지금 딱 2개 남았어요. 78년 부터 학생을 우리가 고등국민학교도 모집을 하면요 많이 와요. 원서 낼 때는. 그런데 그래도 고등국민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등록하라 그러고 마감하게 되면 미달이란 말이야. 어려운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등록금 못 낸 친구들 얘기해 보니까 어디서 온 친구들이 많냐면 이 공단 친구들이 많아요. 공단 친구들이 많은데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와서 원서를 낸 거죠. 그리고 회사 보고 나 공부하러 학교 다닐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사장한테 얘기하면 학교를 다니든지 그만두지 않는데 사실 그게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분들이 일요일만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일요학교를 시작한 거지. 구로공단이나 소규모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왔어요. 그래서 일요학교는요 하루에 9시간씩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왔냐면 전에는 뭐 하다가 이제 수출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표가 다 영어로 된 걸 하잖아요. 근데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만여도 어렵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왔는지 압니까? 일요일 하루에 1000명 와서 1000명. 초등학교 설립은 어떻게 한 거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력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만 의무교육 아니야. 그러니까 의무교육인데 그 와서 공부하면 되지 뭐 무슨 거기 학력 인정 그걸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래서 안 했는데 보충하는 제도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생각하는.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 넘어갔는데도 고치질 않는 거지. 한 번 만든 걸 법을 안 고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이러지 말고 해달라 그랬더니 이건 뭐 영어를 고쳐야 되고 뭐고 그래서 난 이제 결국 글자 한자 고치는 거야 결국. 뭐 이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영어를 고쳐가지고 85년에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성인 학력 인정 초등학교, 양원 초등학교 이렇게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해야 될 형편에 있는 분들을 얘기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천하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무식이에요. 또 천하에 위험한 게 뭐예요? 불학이에요. 배우지 않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늘이 부를 때까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외우게 해요. 공부는 하늘이 부를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밥 먹듯이 해야 한다. 배운 사람은 첨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비문예자 자기 이름도 못하는 사람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격차는 더 큰 건가요? 안 큰 건가요? 더 커지죠. 그런데 그게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무지의 대물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빈곤의
대물림도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